그럼 87년에 대학에 입학하신 도태우 변호사님의 아카데미 첫 강연 87년 6월과 선진화의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태우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너무나 귀하게 귀한 걸음 해주신, 꽉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 소개드려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점 깊이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오늘 87년 6월과 선진화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 드리게 되었습니다. 크게 87년 6월까지의 우리나라의 흐름과 그 다음에 후반부는 선진화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PT가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셔야겠네요. 그러면은. 네. 첫 PPT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4개의 계단으로 우리 선진화 아카데미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4개 된 모양으로 그 로고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4개의 계단이 뭘 상징할까요? 자, 처음에는 건국,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산업화를 근대화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익숙하죠?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 4번째 계단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면요. 우리가 2개의 35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48년에 건국해서 우리가 곧 전쟁의 아픈 참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53년에 이제 휴전이 이루어졌죠. 자, 53년 이 건국과 호국을 거친 다음에 전쟁의 폐허와 잿더미에서 3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5년이 흐르고 이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전쟁의 잿더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35년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87, 88, 이 무렵부터 지금 2022년까지 몇 년이 흘렀죠? 대략 다시 35년이 흘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5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5년 뒤 지금 어땠을까요? 이게 소위 소쿠리 투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벌어진 소쿠리 투표의 모습입니다. 35년 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상한 백과 소쿠리에다가 투표지를 집어넣는 알지 못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개의 35년을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민주화와 88년 올림픽이 열리는 이 기적의 35년과 그리로부터 소쿠리 투표가 있어지는 이 2025년까지의 35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대조적인 두 35년을 만들었던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물음으로 우리의 특강은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먼저 건국이 있습니다. 19년에 건국했다. 건국의 어떤 잉태가 된 거죠. 임시정부가 생기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그러나 주권과 국토, 영토와 그리고 국민의 규정을 가진 그러한 제대로 된 국가, 사실상의 국가는 48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48년에 이루어지고 그 당시의 독립은 이것을 말했습니다. 국가가 세워져야 진짜 독립이니까. 그 48년에서 자유민주주의 건국과 그리고 곧 닥친 전쟁, 그 체제를 지키는 호국이 있었죠. 자, 그럼 2번째 단계.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바로 기적의 35년이 있었던 그 역사죠. 자, 이 기적의 35년 동안 53년에서 87년, 자,
중간에 4.19로 내각제 정부가 들어선 외에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렇게 칭해집니다. 어느 정도 87년 이후에 또 발달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제한된 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국 유사의 체제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씨앗, 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뒤에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대권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인데요. 우리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기적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 헌법학 또 영미법 법사학 강의하신 명예교수 최대권 교수님의 주장이신데요. 굉장히 소중한 정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에서 보면 야당도 존재합니다. 좀 탄압받았죠. 자, 언론이 존재합니다. 언론 제한이 좀 있었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의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독재라고 비판하고 온갖 언론인들 피라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언론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 제한적이었죠. 뭐 여러 가지 형사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압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 사건과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어쩌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독립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있었고 성장해 왔습니다. 자, 이런 것이 놀라운 산업화와 동시에 이루어진 그 시기가 바로 이 35년 두 번째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소위 민주화 시기입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87년 개헌이 중요했던 것은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차 개헌입니다. 당시까지 약 40년간 48년 이래로 9번이나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는 한 번도 개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획시기적인 시기를 가르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높은 단계의 서구에 가까운 민주주의로 상당히는 진입했다,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이 뭐죠? 제가 이거 보여드리지 않고 물었어야 되는데 근데 세계화를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선진화를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자유통일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진화, 자유통일, 여기서는 선진화를 말씀하신 분들의 논의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 박세일 교수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교재로 쓰려고 하는 이영훈 교수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최대권 교수님도 선진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다음 단계는 선진화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그 선진화가 좀 잊혀졌죠. 제대로 크게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차 어디로 가고 있죠? 다들 저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니다. 이 뭐라 그럽니까? 역주행한다고 그러죠. 바로 지난 5년간 우리는 이런 역주행 시기를 겪었습니다. 역주행을 겪으니까 우리가 절실하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팬덤인 분들 있습니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 팬덤인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나빠? 보면은 인상도 좋고, 점잖고, 그런데 성실하고 뭐가 나빠? 이렇게 막 그럽니다. 자, 좋습니다.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다 좋습니까? 자, 성실하게 멀쩡한 집을 막 부수고 있어요. 인상도 좋고 막 웃기도 하고 유머도 잘 건네요. 근데 하고 있는 일은 남의 집에 멀쩡한 집을 막 때려 부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실한 게 독이죠. 지금 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목적이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고 했습니다. 조금 둘러가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지름길을 못 찾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디로? 부산으로 막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황당하죠. 지금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자 했는데 막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가 건국될 때 이리로 나아가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 미래 세대까지 구속력을 미치는 국가의 거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방향성입니다. 나라는 그런 헌법 없이는 근대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가면서 우리가 볼 때는 역주행하면서 이게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이게 국가의 위기죠. 그런 사람이 그냥 일반 시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를 가득 메워요. 그런 사람들이 언론을 다 차지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당도 다 차지해요.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은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눈앞에 확 펼쳐져 보인 것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겠죠. 예. 사실상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이 방향성에 동의하지 못한 흐름이 사실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나타났지 만약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게 태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주행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세 단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너무 많지만 예를 들어 탈원전 같은 거 거기서부터 벌써 국가의 기본적인 걸 막 파괴했죠. 자, 그런데 세 가지 헌법 파괴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해서 퀘르보 재단이라는 데서 초청 연설합니다. 우리는 자, 한번 보십시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평화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근데 우리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건국 헌법 이래로 변하지 않은 조항입니다. 유명한 영토 조항이라는 조항입니다. 이 영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만의 탈북자는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든지 영역 안으로 발을 받는 순간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3만 명의 탈북자에게 생명을 주었던 생명선과 같은 살아있는 헌법 규범이 바로 이 영토 조항입니다. 왜 탈북자는 귀화 절차가 필요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원래 북한까지 미치는 것인데 반국가 집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못 미칠 뿐이었던 것,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이탈해서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오면 원래 국민이었던 사람이 반국가 단체의 억압을 벗어나서 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귀화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헌법이 엄연히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그 헌법에 따르면은 북한은 미수복 지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쳐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못 미쳐지고 있는 건국헌법 이래의 규정입니다. 대통령은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뭐 국가를 보유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조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냥 통일을 지향하며, 게다가 통일 안 지향한다, 이런 말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것은 사인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수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교수로서의 주장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미 헌법 선서 준수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헌법 4조에 완전히 배치되게 나는 통일을 바라지,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 통일밖에 없습니다. 평화 통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자유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싹 바꿔놓고, 아니 자유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흡수통일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아까 전에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말을 바꿔보면 자유통일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제가 확장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자유민주적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깁니다. 나아가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헌법 전문에도 나오고 이 아까 전 4조에도 나옵니다. 전문에 나오는 것은 유신헌법 때에 들어갔고 4조에 나오는 것은 87년 개정 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기에 문 대통령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서 초안을 내놓았을 때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해서 이제 아주 뒤집혀서 난리가 나서 그 개헌이 저지되었습니다. 개헌되었으면 뭐 큰일 날 뻔한 거죠. 정말 그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헌법은 한두 글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는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를 빼버리려고 했습니다. 지난 개헌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한 글자 빠지는 겁니다.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일반인이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문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양자가 빠지면은 영어에 양성일 때는 남녀를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남녀. 그래서 섹슈얼 이퀄리티 이렇게 되는데 양자를 빼버리면은 소위 문화적인 성, 자기가 생물학적이라고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을 젠더라고 영어에서 말하는 젠더 이퀄리티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양자를 하나 쏙 빼가지고는 그런 식의 젠더 정책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빠지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빠진 민주는 북한 이름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유가 빠지면은 우리가 볼 때는 자유 하나도 없는 민주주의도 아닌 그런 나라들도 다 자기가 민주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제를 완전히 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가치동맹을 파괴합니다. 자, 자유 가치로 한국, 미국, 한미동맹과 한미일협력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거꾸로 그건 약화시키고 어디로 갈려 있습니까? 한미동맹 약화, 한미일협력 파괴 이걸 하고는 남북러 삼각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러시아 방문해서 중국의 1대1로 구상과 신북방 남방정책을 협력한다. 중국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와 남북 삼각경제협력을 말합니다. 한미일 협력이 아니라 엉뚱한 삼각협력이에요. 자,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우리 가치동맹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연결하겠다. 에너지 탈원전 심각한 문제인데 가스관을 러시아에서 연결하면 에너지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게 북한을 통과합니다. 유사시에 잠궈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촛불혁명으로 적법 절차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무수히 5년간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연설에서 말을 했고요. 1년간 보면 한 첫 해에는 거의 150회 가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부를 때 그래서 촛불교라고 부를. 그래서 완전히 무슨 종교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해요. 탄핵할 권리를 힘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기 스스로 좀 고백하고 있어요. 법치라고 하면서 힘으로 보여줬다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부, 의회와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뒷받침했습니다. 힘에 굴복했다는 말이에요. 무력 시위를 하고 과시하는 시위를 하고 그 위력 시위에 의회와 법원이 사법부가 굴복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형식적으로 어쨌든 의회가 소추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통과됐으니까 그게 법치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의 이 적법 절차 87년 우리 헌법 때 도입된 적법 절차 이념에 어긋납니다. 적법 절차라는 조항이 두 조항에서 도입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적법 절차라는 것이 만약 법률 지키는 게 적법 절차일 뿐이라면은 이 말은 동어 반복이죠.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헌법에는 한 글자도 다 의미 없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의미가 큰데, 이게 만약 동어 반복이면은 여기 왜 넣었겠습니까? 법률과 적법한 절차. 그래서 영미법에서 발달한 이 적법 절차 이념은 그냥 형식적인 법률만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책에서 굉장히 잘 요약하는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러면 법치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라고 나란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실질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법규 따르는 것으로 안 된다. 자, 제가 공적 활동 시작에 그 탈북 종업원 사태가 있었습니다. 유경식당 탈북한 그 종업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납치라고 민변이 주장했어요. 그 북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납치가 아닌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재판에 세워보자. 법정에 와서 네가 진짜 자의로 온 건지 증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언뜻 보면 말이 되죠. 그리고 사실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청을 하면, 누가 옆에서 신청을 하면은, 보호자나 이런 사람 신청을 하면 법원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정신병원 자의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풀어주라. 이런 식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탈북 종업원한테 싹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게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당성을 봅시다. 탈북 종업원이 법원에 가서 나 자의로 온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뭐가 되죠? 북한에 있는 가족 보고 죽으라는 거죠. 자기 입으로 나 살겠다고, 그럼 북한에 있는 가족 죽어라가 되니까, 그럼 가서 나 자유로운 겁니다 말 못하고, 그러면은 나 납치되어 왔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는 또 끌려가야 되겠죠. 너 납치되고 온 거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이제 돌려보내줘야 되겠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 변호사들인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죽이는 것입니다.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죽이는 문정부와 마찬가지죠. 자, 그런 일들이 이 적법 절차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해 탄핵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름께 무렵, 늦은 봄 무렵이었는데, 저는 탄핵 같은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적법 절차가 파괴되는 탄핵이. 왜 파괴되느냐? 적법 절차에 따르면은 국회에서 그냥 소추 의결을 한다고 다 정당한 게 아니고 성실히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 실질적인 정당성이 있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형식적인 법규도 어겨요. 그 수사 기록을 그냥 통째로 다 넘겨받아 버려요. 우리 일반 재판을 받아보신 분 아시지만, 일반 형사 재판을 해도 검사의 수사 기록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재판부에. 피고인과 변호사가 따져가지고 일부씩 조금씩 넘어갑니다. 따지면은 예를 들어 제3자가 증언한 거 나는 부동의한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요. 그 제3자를 법정에 불러야만 내가 작성한 거 맞고 나는 이런 취지대로 증언한다 해야 다시 판사에게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수사 때는 피고인 말을 대지를 못 해봤잖아요. 그 참고인이 수사기관하고 둘이 대화했지 피고인하고 대질신문을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질신문할 권리를 주고 그렇게 해서 판사의 선입견이 없도록 해서 판사가 보도록 한다는 게 이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발달된 높은 단계의 법치를 보여주는, 들어보면 타당하죠. 예, 그러나 이런 것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은 영국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렇게 정교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이런 것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전 세계 문명 국가로 이런 식의 방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헌재가 수사 기록을 그냥 넘겨버려. 그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따져보기도 전에 그 방대한 몇만 쪽의 수사 기록이 헌재의 편견을 다 줬잖아요. 그러고 졸속적으로 2달여 만에 판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적법 절차의 이념에 안 맞지 않느냐, 87년 헌법의 지도 이념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4개의 단계로 오는데 4번째의 단계를 우리가 표대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면서 각 단계에 어떤 접근들이 있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 2번째 단계를 공학적인 접근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 이영훈 우리 교재의 이 대한민국 역사, 우리가 선진화 아카데미 다음 교재를 이거로 이제 하려고 하죠. 우리 이 책을 쓰신 유명한 경제사학자이신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쓰시고 그분도 인용하신 겁니다. 오원철 비서관이라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경제개발 정책을 아주 함께 하신 그분이 공학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제 목소리 때문에 물을 좀 먹으라고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학적 접근이 있고 앞에 문명사적 접근, 저건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 사실은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구한말부터 우리나라의 서구 근대 문명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거대한 성리학적 문명으로부터 조선시대로부터 변환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문명사적인 변환이다. 거대한 변환이죠. 그 부분을 따서 제가 건국을 할 때 문명사적인 접근이 있었다. 그 다음에 3번째, 87년 이후에 저건 이제 정치학과 저희 은사님이 보시면은 좀 화내실 텐데, 정치를 권력 정치만 있는 게 아니다. 옛날 이제 이해되기 쉽도록 저렇게 쓴 것입니다. 정치가 이제 좋은 의미가 되면은 우리 선진국들은 보면 정치가 발달했죠. 그렇게 보면은 그 정치는 우리가 흔히 정치판 또 안 좋은 의미로 너 정치하는 거야? 이러고 그럴 때 이 쓰는 정치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진짜 리더십, 높은 의미의 리더십하고 다른 높은 의미의 소통, 이런 거와는 다른 뭡니까? 이제 소위 정치 현상에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권력 정치, 힘의 정치, 이런 부분이 높은 정치를 해도, 높은 단계 정치를 해도 필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정치 현상은 이 권력 강제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마찬가지로 붙어 있지만 유난히 87년 이후에 이것이 이제 강조되게 된다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각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명사적 접근을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48년 건국기념사를 살펴봅니다. 건국기념사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목인데요.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개인이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이것이 빠져버린 민주주의는 가장 본질이 빠져버린, 이때 요소라는 것, 가장 본질적인 요소, 본질이 빠져버린 것이 그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말만 민주인 거죠. 그걸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말하고, 그 중에서도 보면 놀라운 게 자유를 나열할 때 첫 번째 든 게 뭐냐? 언론을 들었어요. 말의 자유를, 자유 중에 근본적 자유의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한 결과고, 사실 학계, 우리나라의 정치학계에서도 이런 인식에 명징하게 도달하는 것은 거의 30-40년 뒤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앞서 있었나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고 많은 자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나중에 보면 뭐 경제적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있고 신체의 자유, 많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말의 자유를 먼저 든 것입니다. 서구에서 어떻습니까? 서구의 근대 출발은
성경이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읽게 하고 그 성경과 함께 금서를 둘러싼 막 투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금서가 풀리고 검열 같은 게 풀리고 이런 투쟁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말의 자유가 가장 그 처음에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또 문명사적 접근의 예를 보면요. 광복절 노래 49년에 불렸는데 위당 정인보 유명한 국학자시죠. 예, 정인보 선생이 짓고 그 보리밭, 나뭇잎배 등으로 유명한 윤용하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우리가 1절은 익숙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자, 그런데 2절은 잘 안 봐요, 우리가.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그 다음에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여기서 나리니 세계를 빛낼 세계의 보람이 될 거룩한 빛이 여기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날 것이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케일이 엄청 크죠.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원대한 스케일로 문명사적인 접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 건국 선조들이. 그것을 상기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그랬었구나 이렇게. 근데 저한테 이 또 사연이 있는데 저도 이거 몰랐어요. 알게 된 게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언제 알게 됐냐? 박근혜 대통령 그 형사 대리인하고 제가 민사 대리인을 겸해서 이제 따로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광복절 노래 2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대부분 1절만 알고 2절은 잘 모르는데 참 이게 그 의미가 큰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그 스토리가 있는 구절인데 이 대목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그 인류사적인 문명사적인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건국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호국으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학적 접근,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은 어떻게 되냐? 자, 원래 2차 대전 후에 이제 거대 공장 건설 방법이고 합리적인 공학인데 보면은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개발 의욕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치로 구체화해요. 그러니까 수치화된 목표를 딱 하고 그리고 목표를 선정하고 집중합니다. 목돈 전략이라고 당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경공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이 발전했죠.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과 세계 경영의 틀을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니까 다시 물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수출을 해야 되니까 국제 경쟁력과 세계 경영의 틀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월 2회의 그 회의를 확대 회의를 계속하면서 17년간에 걸쳐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공학적 접근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의 문명적인 접근을, 문명사적 접근을 박정희 대통령은 계승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런 대목인데요. 3대 공적, 6대 취임사, 67년 취임사에서 세 가지의 그 공공의 적을 말합니다. 그게 첫째 빈곤, 두 번째 부정부패, 세 번째 공산주의. 이 세 가지의 공공의 적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한다. 단지 잘 살기 위해서, 단지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경제개발한다 하지 않았고 이 당시 경제개발 한참인 이때에 경제건설 왜 하냐? 3대 공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의 동포를 해방한다. 이런 목표를 말합니다. 경제 건설을 해서 그 방향은
자유의 힘이 여기서 넘쳐 흘러서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적확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적 접근 계승하고 공학적 접근을 덧붙여서 이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87년에 가면 우리 이제 국회의원 면책 조항입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눈에 확 들어오죠. 예. 그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장을 하겠느냐, 국회의원을 하겠느냐. 시장 싫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가 좋다? 국회의원이 좋다. 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그러한 소위 87년 이후에 이 정치 소위 판의 모습의 무책임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자,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행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정을 성실하게 했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치 세계가 무섭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자기의 뜻과 달리 나쁘면은 자기는 선의로 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그 세계죠. 그런데 그런 식의 책임 정치가 원래 선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저절로 발전하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면책조항. 면책조항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87년 헌법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87년 이때 다시 주목할 수 있냐면 그 전까지는 국회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눌리는 상황이었어요. 행정부가 강하고 권위주의 체제, 소위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국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발전시켜가는 단계에서 국회 자체가 큰 아주 대표적인 권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5년을 보내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87년 때 이루어진 변화는 국회의 권력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억눌렸던 국회를 펴줘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줬습니다. 헌법상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국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런데 지나서 보면은 국회의원은 무책임하고 그리고 탄핵도 막 시키고 그리고 다수당이 되면은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완전히 정말 흔드는 그러한 국회로 상당히 변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87년 헌법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들어있었던 요소가 경계가 충분히 안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제왕적 국회라는 말은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의 경향을 보면은 국회가 제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향을 뚜렷이 보이는데 오히려 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해서 대통령 권력 약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 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 뿌리가 나오냐? 그 내각제라는 내각제적인 의회가 행정부를 겸하는 것이 내각제죠. 의회에서 다수당이 다수당 당수가 수상이 되어서 강요도 전부 의원 중심으로 형성하고 행정부가 별도로 따로 없는 것이 우리 내각제입니다. 영국이 발전시킨. 그런데 왕이 있죠, 영국은. 그래서 내각제를 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없는 나라는 형식적으로 대통령을 세웁니다. 수상보다 권력이 약한 대통령을 세우는 방식인데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자고 그래요. 이원 집정부제 하자 그러고. 자, 그게 사실은 해방 때 48년 건국 전에 격렬한 대립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우리가 지금 본 건국, 산업화, 87년 민주화로 이어진 이 흐름 외에 그 소위 한민당, 김성수 이런 분으로 대표되는 반공은 뚜렷한데 내각제를 하자고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연원을 보면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당의 뿌리였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구도가
파란 거 화살표가 이렇게 쳐져 있고 빨간 게 있습니다. 파란 로고가 어느 로고죠? 저거? 예, 민주당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세력 분포 범위를 제가 좀 분석한 것입니다. 자, 민주당에는 반공 세력이 전혀 없진 않아요. 예. 근데 작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세력이 소위 이건 이제 당원이라고 꼭 한정한 건 아니고 그 흐름, 민주당적인 흐름 속에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 박정희 87년 헌법 선진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긍정하는 그런 흐름은 민주당에 있냐? 그건 거의 없다고 해도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쪽에 물어보면. 네. 자, 그런데 뭐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체제를 바꿔야 된다. 자유를 삭제하자. 이런 사람들이 당시 50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힘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당한 그 사람들은 그 흐름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쭉 훑어왔던 이 발전을 정통적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한 남북러 삼각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체제 거의 변혁적인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제 변혁을 옛날처럼 급격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요즘엔 그쪽에 아주 지략가들의 그쪽의 전략가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세력이라는 걸 따로 제가 조금 해놓았는데요. 해방 때에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있죠. 좌우 합작하자. 여운형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좌우 합작하자 그 말은 전부 공산주의 도움되는 거로 가버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너무 잘 알았고 당시에는 한민당과 같은 내각제 반공 세력도 그걸 잘 알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세력은 저렇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버려요. 즉, 야 요즘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은 자기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 말 안 했다고 그럽니다. 뭐 요즘 간첩이 어딨어? 그 유명한. 자, 그래서 이 뭐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적고 그래서 그런 거 문재인 대통령 연설 보면 허다하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념 말하는 사람들은 냉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념이 어딨냐? 북한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념 무시, 좌우 합작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는데 자, 우리 국민의힘 계열을 볼 때 국민의힘이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이 체제 변혁 세력 아주 긴 세월을 통해서 체제를 바꿔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계열에는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이 국민의힘은 복잡해서 하태경 의원 대표적으로 그런 계열의 사람으로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와 하태경 의원은 많이 싸워요. 하태경 의원이 주로 공격하는 게 이석기, 이정희 이런 위원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계열을 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주사파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세우는데 그 공격하는 이석기, 이정희 이런 사람들은 급격 변혁이고 그것보다 사실은 편하지 않게 김일성 회고록도 읽히자고 그러고 우리 뭐 온갖 체제에 관계된 우리 임종석 같은 사람이 왜 주사파냐고 그러고 자 그렇게 체제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체제 변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을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력부터 좌우 합작에 해당되는 사람들 많아요. 좌우 합작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념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좌우 합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 앞에서 이념 같은 거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은 사실은 지금은 좌우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좌우 합작하자 이런 말과 마찬가지가 용공으로 마찬가지로 가게 됩니다. 뭐 자기들이 세우고 싶으면 그럼 광화문에 김일성 동상 세우는 걸 자기들이 좋다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사유지에 김일성 동상 세우면 그건 자기 뜻 아니냐 그 자유로서 보장을 해야지 이렇게 그 공산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방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국민의힘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를 겪는 겁니다.
자, 내각제 반공에 해당되는 체제로서는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공격하고 반공 태도는 좀 있어 보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선일보 등 소위 보수 언론으로 보이는 그 태도에 유사합니다. 그런데 제도권 상당수예요. 그런데 이 오히려 자유민주 선진화 세력은 너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극우라고. 정답에 나오시네. 극우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 흐름, 사실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극우라고 불러서 배척합니다. 자, 그러면 배척을 하면은 서서히 약화돼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바깥 껍데기 가장 강한 거를 쳐내버려요. 그럼 저쪽이 다 무너졌다고 해봅시다. 이쪽이 다 무너지면 여기가 극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좌우라는 건 상대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가 없어지면 이게 제일 오른쪽이 되죠. 그럼 여기가 극우로 또 몰리는 겁니다. 이거 쳐내고 나면 좌우 합작하자는 사람들이 그럼 네가 우파다, 우파청산 이렇게 결국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게 통일전선 전술이죠. 힘이 약할 때는 껴안는 척하다가 힘이 강하면은 하나씩 적폐청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술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어두운 때를 우리가 이제 거쳐왔죠. 어두운 때에 이제 밤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에 관계돼서 그 87년 제가 이제 대학 입학을 했다가 89년에 국문과로 새로 입학을 했는데요.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9년 문학 청년이었던 저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공산주의자예요. 루카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당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이 책을 쓰고 좀 지나서 한참 좀 몇 년 지나서 이제 공산주의자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헝가리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헝가리가 소련의 탱크 침공을 받죠. 그때 그 스탈린주의와는 대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스탈린주의하고는 대립한 사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중에 가장 유럽의 전통적인 그 문화나 여러 가지 지식, 문명을 흡수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헤겔 같은 사람 많이 흡수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쓴 말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에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그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것을 이 황금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저도 이제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좋아했었는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분석하면서 그 그리스 고전 시대를 굉장히 이렇게 표상하는 그런 황금 시대가 우리 과거에 있었는데 그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로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유명 공산주의자로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60년대 말쯤에 이제 동구권이 소련 침공 받는 것도 보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고 죽을 때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설이 무성합니다. 유명 공산주의자니까 이 뭘 의미하냐? 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자체도 모르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냐? 도대체 선생님 뜻이 뭐냐? 그런데 적어도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죽었는데 우리 이것과 가장 대립되는 게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는 훨씬 정말 비교도 안 될 거친 이론을 가지고 세계를 다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내가 모른다는 태도가 없죠. 완전히 도그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극과 극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 이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의 위험성이 뭐냐면은 별빛이 이렇게 훤히 밝혀주는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어때요? 밤은 다시 낮이 되잖아요. 낮이 됐다가 또 밤이 되고, 낮에는 더 훤한 빛이 있습니다. 밤에 그냥 이렇게 빛이 되는 게 별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걸 왜곡하고 있어요. 낮에 훤히 이렇게 빛이 있는 그거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고, 또 별빛이 길이 되어주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반론을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해서 좀 앓고 있었는데, 앓고 있을 때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이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저는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빛을 사랑할 겁니다. 빛은 저에게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어두움도 참고 견디어낼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저에게 별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너무 쉬운 말로 참 훌륭하고 위대한 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에 길이 보이는 것은 가시거리에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길이 보이지, 아주 동서남북이 어딘지 낮에 나침반이 없는 사람은 알기 어렵습니다. 사막에 떨어져 있을 때. 그런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지만 사막의 길을 언제 찾습니까? 밤에 별이 북극성을 보고, 저리가 남쪽이구나,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 큰 방향성은 밤에 보인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죠. 어둡고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큰 방향성이 그 별을 통해서, 그 빛의 정수가 사실은 어두울 때 별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에 어떤 바탕도 이런 게 있어서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진화라는 큰 어떤 방향을 어두울 때, 문정권의 5년을 거치면서 그때 보여지게 된 것이 아닌가. 낮에 훤할 때는, 그렇게 어둡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선진화라든지 이런 방향을 잘 찾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려웠는데, 문제인식이라는 걸 거치면서 우리가 그걸 뚜렷이 인식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보고 놀랐는데요. 이게 건국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의 전문이라고 1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붙어 있는 것이 전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이 조금씩 9차 개헌까지 변하면서 87년 헌법에 이르렀는데, 제가 줄친 이 대목은 제가 찾아봤는데 87년 헌법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20년 문학 후에 이제 법 공부한 거 20년 정도에서 볼 때 헌법학 책들에서 강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줄친 이 대목이. 그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전문 얼마 안 되는 것 속에 이렇게 길게 두 줄이나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진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건국 헌법 때부터 우리나라는 줄곧 74년간 선진화가 헌법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자,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7년은 발휘하게로만 바꿨습니다. 최고도, 우리가 보듯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선진국은 어때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으로 모든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인 일부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각자 모든 사람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헌법은 74년간 외쳐왔어요.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 들어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영원히 확보하라. 그냥 조금 확보하고 조금 잘 살만 하니까 안이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손이 이걸 누리도록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헌법은 74년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과 자유와 행복도 전 놀랍습니다.
이제 안전이 정말 강조되죠. 안전에서 사실은 복지까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생존에 관계돼요. 자유는 인간적인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건전한 생활 세계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행복이 우리가 이게 좀 헷갈려요. 행복 말하는데 사실은 미국 헌법에서 온 겁니다. 행복 추구권 이런 게. 근데 미국에서는 유명한 것이 이 미국 건국자들이 당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열심한 신봉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행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윤리학의 핵심이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으로 행복 추구권을 썼다라는 것이 미국 헌법 해석의 상당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단지 우리가 감성은 약간 감각은 동물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 생활에 필수적이고 또 신적인 거로도 연결됩니다. 예술 같은 거 보면은 감성적인 걸 다루는 듯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성적인 영역에 많이 닿아 있는데 행복을 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이상으로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영성적인 가장 높은 단계 인간의 가장 최상위적인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성, 지성, 영성이 다 들어있어요. 안전과 자유와 행복 우리 헌법에. 그런데 영원히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생 좌우명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하와이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그 바치신 교회에 보면 머릿돌 이렇게 비석으로 이 구절이 새겨져 있고 유언으로도 유명합니다. 유언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평생 좌우명을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세 단계가 있어요. 이제 제 은사이신 김홍우 교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자유를 주셨으니 영어에 set free라고 나옵니다. 굳건하게 서서 stand firm이라고 나오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chain of slavery 또는 yoke of slavery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인간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의 어느 집단의 역사도 다 비슷하다. 풀려나는 단계가 있어요. 막 고생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자유를 누려요. 잠시 자유를 누리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또 굴러떨어집니다. 종의 멍에로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또 구르고 괴로워하고 난리를 치다가 자유를 조금 또 얻었다. 또 좀 누리다가 잘못하면은 굴러떨어져요. 이게 인류사의 패턴, 삶의 패턴,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딱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이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 인간을 창조하거나 자유를 줄 때 잠시 누리고 뺏으려고 혹은 잠시 누리고 이제 누리지 마라 하려고 준 게 아니고 사실은 길이 누려라. 오래오래 에덴 동산에 살아라 하고 준 건데 스탠드 펌 하지 못하니까 자유를 위해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뭐로 굴러떨어져요? 종의 멍에를 매는 노예적인 처지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헌법은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생을 하고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를 세웠습니다. 셋 프리를 했어요. 잠시 누리고 자유를 잃으라고 세웠습니까? 네. 영원히 누리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확보할 것을. 이게 상통하죠. 영원히 누리라고. 잠시 누리고 뺏기지 말라. 잠시 누리고 노예의 처지로 다시 굴러떨어지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해서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건국,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G7 선진국이 유명하죠. 보면은 이태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뭐 이태리 왜 넣어줬지? 그런데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볼 때 이태리를 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태리가 너무
진짜 엉망이면은 모를까. 왜냐하면 사실은 프랑스, 독일, 영국 아무 존재감이 없을 때 이태리, 로마의 유럽 문명이 오래도록 꼽혔기 때문에, 또 거기 자유도시들로부터 사실은 유럽 근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태리를 빼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태리가 들어가고 프랑스, 독일, 영국이 떨치기 전에 이미 프랑스, 독일이 유럽에서 큰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저 선진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위 영어를 말하는 나라들, 처칠이 이렇게 함께 묶은 영어를 말하는 나라들, 영미권 계열입니다. 유럽 대륙을 볼 때는 오래도록 변방이었어요. 오래도록 촌동네. 그런데 무시했어요. 거기서 사실은 세계를 새롭게 주도하는 문명이 꼽힌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들어간 게 일본이죠. 예, G7에 들어간 유일한 비유럽권 나라 일본. 일본은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비유럽권 나라들과. 당시 이미 태평양 전쟁을 간크게 벌여가지고 항공모함으로 미국과 맞짱을 뜨려고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상당히 일찍 명치유신으로 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저 대열에, 근대 문명 대열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이 G7은 대표적으로 각기 독특한 추격형 국가가 아닙니다. 자, 이태리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프랑스가 되고, 프랑스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서 독일이 되고, 그걸 대륙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서 영국이 되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선진국은 다 추격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에서 자기가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남이 가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런 거 말고, 예. 누가 길로 표시해 놓지 않았는데 그 길을 뚫고 가야 그게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선진국을 뚫을 때 물론 배워야 됩니다. 추격을 하고 그 다음에 뚫지, 추격을 하지 않고 뚫은 나라들은 없어요. 한때 이태리 자유도시들을 배우지 않은 유럽 근대 국가들은 없습니다. 거기서 민주라든지 공화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운 겁니다. 자유도. 심지어는 로마도 그리스를 배워서 로마가 있었던 거예요. 배우는 거는 그 후발 국가로서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때의 선진국은 다 한때 후발국. 그런데 G20 여기 들어갔다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 많이 갖고 G20를 한번 보세요. 근데 보면은 대체로 나라들이 땅덩이가 어때요?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이에요. 땅덩이 작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G20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독특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땅도 작고 여기 큰 나라들에 비하면은 자원도 작고 그런 나라가 자기를 발전시켜 온 발전의 공식을 잊어버리면은 한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정한 우리 한편으로는 위치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선진하냐? 정답은 제가 다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훈 교수님도 다 갖고 계시지 못하죠.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활발하게 자, 어떤 것이 선진화되는 모습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뚫을 수 있는가, 논의가 활발하게 필요하죠. 자, 바로 그게 필요하고, 지난 5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극한 투쟁을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까봐. 실제로 이재명 의원 같은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정말 망국의 길이 막 펼쳐졌겠죠. 그런데 간신히 우리가 그걸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산소 호흡기를 꽂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난리가 나도록 한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요인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치료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하면 병이 절로 낫냐? 그때까지 위기를 가져온 게 저절로 치유가 되겠냐 하는 거죠. 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우리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그 항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제 교육으로 한번 묶어봅니다. 그러면은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 국익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책임 정치 이런 부분이 선진화에 굉장히 중요하겠고, 경제를 보면은 많은 우리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영훈 교수님의 분석인데요.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세계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미식과 이제 독일, 일본식이 유명하죠. 영미식은 상대적으로 자유시장형 시장 경제고, 그 이익 집단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국가 관여도 상당히 느슨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근대 문명 모습이고, 독일, 일본은 후발 근대 문명으로 어떻습니까? 이익 집단의 조직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노조, 그리고 노사정 이런 그 협의도 잘 되고, 그러나 국가 관여가 상당히 센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그런 형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두 개만 아니라 프랑스적인 유형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프랑스적인 유형은 국가의 관여가 상당히 세고 이익 집단의 조직화는 상당히 좀 독일, 일본에 비해서는 약하고, 실제로 프랑스 보면은 일종의 뭐 전국 단위 노조를 해가지고 막 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막 개별적으로 싸우는데 과격하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막 강성 노조적인 이미지가 막 불지르고 막 이런 식의 우리 그 이미지가 많은데, 독일, 일본에 비해 그런 체계적인 조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90년대 이전 프랑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상당히 한국이 닮아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 국가 모델이 상당히는 국가 관여가 세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의 조직화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그런 모델에서 발전 국가 모델이 있었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변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 영미식으로 한꺼번에 못 변한다고 보는, 이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못 변하는데, 예를 들어 당장 모든 것을 영미식으로 고쳐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무리와 꼼수가 끼어들기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독일,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는 강력한 이런 소위 좌파형의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독일, 일본식으로 가자 하다가 어디로, 그리로는 못 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사실은 그 세 유형 중에 못 드는 부정적인 유형이 있는데, 그게 보상국가, 남유럽 모델, 지중해 모델, 수많은 후진국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모델, 포퓰리즘 국가, 그게 바로 실패 모델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이 국가를 도구로 해가지고 약탈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 5년간 벌어졌던 일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야라고 쓰고 그 사람들은 권력이야 이렇게 읽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권력이야. 권력만 잡으면 다 해결돼. 먹고 살 길도 해결되고 일자리도 해결되고 누구 자기 편. 문제는 권력이야. 권력으로 총집중해. 정권 영원히만 유지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누구만? 자기 편 사람들만. 그게 뭐라? 대표적인 후진국 모델이라는. 이익 집단이 조직화해가지고 국가를 매개로 해가지고 제살 파먹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일본식으로 가자 하는 것이 그리로 가기는커녕 그리로 굴러떨어지기가 십상이라는 점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하고, 소위 최장집 교수님 유명합니다. 저쪽 이론가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87년에 이 정치적 민주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독일, 일본식으로 국가에서 노사정 회의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국가 중요 정책 방향도 결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노조의 힘이 굉장히 크고 대표하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크고, 그런데 독일, 일본이 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포퓰리즘 망국의 길로 가기 십상인데, 그 말을 잘 안 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안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너무 한다 싶으니까 이제 저러 가면 안 된다는 말은 했어요. 일말에 양심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 정도도 안 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그럼 프랑스의 핵심은 어떤 게 있냐면 수월성 교육을 합니다. 프랑스는 엘리티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랑제골, 액골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좌파 정치인은, 웃기게도 우리가 하면 좀 우스운데, 프랑스의 전부 좌파 정치인은 전부 특수학교 출신이에요. 이거는 그냥 특목고 수준이 아니에요. 전국에 아주 소수만 뽑아서 대학 중에 특수대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행정학교라는 그 출신만 거의 대부분의 좌파 정치인이에요. 이게 독특한 나라죠. 자기 나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 저렇게 노조가 난리치고 저렇게 파업하고 도대체 프랑스라는 나라 땅덩이도 크고 어떻게 유지되냐?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남아있냐 궁금해할 때가 많아요. 바로 자기들이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지극한 엘리티즘 교육을 하고 자기들의 이 체제를 지키는 수월성을 지키기 때문에 유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전국가형일 때 어땠습니까? 그거 했죠. 경제기획원 공무원들은 엘리트 공무원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거의 지시급에 그걸 내리면서 이 통일을 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발전국가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지금 대학이 그때 발전국가를 이끌던 대학이 대학원이 그런 기능을 합니까? 거의 무너졌어요. 발전시키던 자기들의 체제는 시스템은 무너뜨리고 대안은 찾았습니까? 대안은 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독일, 일본으로 갈 건지 영리로 갈 건지 갈 수 있는지 지금 단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남미형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사태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보고 활발한 정당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안으로 내어봅니다. 국민학습연제라는 것을. 우리 선진화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여러 지방대 총장님들과 얘기해 봤을 때, 또 교수님들과 얘기해 봤을 때, 또 교사들과 얘기해 봤을 때 상당히 동의를 해주셔서 용기를 갖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자, 옛날에 뭐 영어 공용화론 이런 게 한때 굉장히 그 의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국가적인 어젠다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볼 지점이다. 자, 교수님들이 연구년이 있죠. 교수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10년 이제 교직 그 교수 생활 하시고 1년 연구년이 주어진. 1년 연구년을 이제 유용하게 보내시면 또 그 다음에 10년이 굉장히 활기를 띠고. 그런데 아주 좋은 직장은 10년 근속하면은 1년은 잘 못 주는 거, 6개월 뭐 이렇게 월급은 받는데 직장 안 나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자기가 충전하라, 뭐 재충전하라. 그런데 이것을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빼고 실업급여 기간은 저 넣어주지 말고 10년 근속을 한 자영업자 포함해서 세금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10년간 성실 납부를 한 사람은 1년 국가가 학습년을 주는, 교수에게 연구년을 주는 것처럼. 자,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된 이유는 20 몇 살까지 학교 교육을 받고 평생을 살아라. 이것이 고전적인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교육 시스템. 그런데 사회가 너무 급변하니까 옛날에 배웠던 걸 가지고 후반생을 살아가는 게 이 3분의 2의 인생 넘어 4분의 3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회는 자꾸 급변하고. 근데 자기가 생활하면서 또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간에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 우려했던 것이 이거 엄청난 재정이 들 텐데 저 어떻게 감당하나 해서 제가 말을 잘 못 꺼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문사설에 교육재정이 남아 돌아가지고 초중고에다가 애들 주체를 못 해가지고 노트북 하나씩 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기계적으로 막 교육재정은 증가하니까 대학에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써야지 또 더 받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대는 죽겠다고 이제 인구는 절벽으로 가고 그 많은 교육 체제와 교수 인력과 박사 인력과 다 뭐해요? 다 어디로 갑니까? 자,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는 우수 인력이 많고 인력의 강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재 개발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발전도 해왔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융합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걸렸네요, 렉이. 자, 거의 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말하니까 이제 지방대 총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해도 뭐예요? 사람들이 학습년을 쓸 때 수도권 대학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까지 노이로제 걸렸어요. 지방
큰 발전에 네. 대학교도 도태돼야 네, 네, 네. 그런 데는 도태돼야 돼. 네, 그런 이제 우리 활발한 의견도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행사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 헌법에 있는 이 대목을 이제 같이 결의를 하고 우리가 동의가 안 되시면은 결의를 안 하셔도 좋은데 이제 동감이 되시면은 이 결의를 외치고 이걸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을 좀 가질 겁니다. 자, 제가 요 줄친 부분을 이제 3번 따라해 주시는 건데요. 이를테면 예시를 보이드렸습니다. 제가 최고도로 발익히 한다까지 하고 나면 최고도로 발익히 한다, 최고도로 발익히 한다 이렇게 3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선진화 결의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오늘 선진화 결의를 헌법에 그대로 있는 헌법에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 네, 2번째입니다. 자, 하나,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